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재민 한국사 특집으로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적은 정말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영 세력. 지금도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4강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여기는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외교 정책의 방향을 놓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외교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외교를 잘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고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는 정말 아트 외교라고 할 만큼 외교의 정수를 유감없이 부여했던 멋진 나라고, 반면에 외교를 잘하지 못해서 국가를 위기 속에 빠뜨리고 큰 전란을 맞았던 나라는 바로 대표적으로 조선이죠. 고려와 조선을 비교했을 때 고려는 굉장히 유연하고 실리 외교를 했었고, 조선은 좀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리 외교 이런 걸 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저는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될까? 물론 재미, 감동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현재에 투영하고 접목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픈 역사,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외교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정치인이든 외교관인들 또는 공무원들도 역사 공부를 솔직히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올바른 역사관도 없고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고려의 외교를 우리가 아트 외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고려는 외교의 정체는 딱 하나예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리 외교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리 외교다. 오직 국익만을 중요시합니다. 고려의 실리를 무조건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과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초기 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 송나라거든요. 이 송나라는 요즘처럼 미국입니다. 원래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죠. 그리고 고려와는 전통적인 우방, 4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한미 동맹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거란이라고 하는 신흥 초강대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거란이 송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고려는 송과 거란 양쪽과 다 화친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중립 외교, 균형 외교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란 전통적인 우방인 송과도 나중에는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거란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4강에 비해서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국력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력이 중요하지만 국력보다는 외교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가 보여줬죠. 고려는 분명히 그 당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송이나 신흥 강대국 거란에 비해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뛰어난 외교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본인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는 고려의 외교가 왜 멋지냐면 어느 쪽과도 척을 지지 않고 모든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고려가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되고 또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려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고려에 있었던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려 외교의 장점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는 바로 유연한 외교거든요. 외교는 경직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감정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의리, 명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뢰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신라가 그렇잖아요. 원래 신라를 제가 신라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라가 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데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세를 끌어들인 비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신라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고 유연한 외교를 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의한 외교를 했거든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국제 판세를 잘 읽었고 그러면서 당과도 결국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거든요. 결국 고려는 이 국제 정세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자기 국익에 맞게 손과도 손을 잡고 거랑으로 손을 잡으면서 고려의 실리를 챙겨가는 그러한 유연함 때문에 고려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그 평화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고려 외교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려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고려 외교를 아트 외교로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은 반대였죠. 조선은 우리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는 그 명청 과도기 때 그 당시 전통적인 동아시아 최강대국 요즘 지금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와는 전통적인 사대 관계와 우방 관계에 있었던 명이 세트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진족, 즉 만주족에 지은 후금, 뒷날 청나라입니다. 이 후금이 급부상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명은 지는 해고 후금, 즉 청나라가 뜨는 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대 관계, 즉 동맹 관계에 매몰되어서 명에 대한 의리, 명분만을 내세우다 결국 후금으로도 침략을 당하게 되죠. 광해군 때는 중립 외교를 잘했죠. 중립 외교, 실리 외교, 균형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인조와 서인 정권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이 인조와 서인 정권은 정말 명분과 의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결국 친명, 배금 정치로 가게 되고 명에 대한 의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후금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백성들한테 돌아오게 되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맞게 되면서 국토는 황폐되고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피해가 된다.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민초들, 백성들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분명히 조선은 고려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 고려의 외교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임진왜란이라든지 나중에 정묘호란, 병조란 같은 큰 전쟁을 연이어 맞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정말로 많은 아쉬움을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선은 고쳐지지 않아요. 조선은 19세기 가서도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서세 동점의 시기라고 서양 세력이 동양을 이제 점령해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제국주의가 밀려들어요. 굉장히 우수한 기술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죠. 근데 그런 서양 세력들이 지금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청나라를 거쳐서 조선에 밀려들어올 때 이러한 국제 정치에 또다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제정치에 굉장히 둔감했었고 국제정치의 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근대화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그 외교관, 외교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상 이렇게 불안하고 우려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 우리도 지금 G2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솔직히 미국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의 넘버원이고 우리와 전통적인 동맹관계죠. 굉장히 우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신흥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몇십 년 내로, 10년 내로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5년 내로, 10년 내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죠. 근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중국은 미국의 버금가는 초강대로 부상했다는 것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여기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고려는 균형을 잘 잡았죠. 송과 거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살아남았고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바람에 큰 전쟁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중심축은 미국에 더 가했죠. 우리는 미국과 정서적으로 더 가깝고 또 한국전쟁 때 혈맹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더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다. 맞는 말인데 다 중요해요. 솔직히 미국과는 정치 군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우리나라와 이제 교육 규모가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중국과 중요합니다. 이 북핵 문제라든지 동북아시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국과도 척을 치지 않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이 너무나도 치우쳐지게 되면서 반중 노선, 반러 노선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하는 행보가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하는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부로
조건부로,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런 발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발끈하게 되고 러시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손에 쥐어줬을 때, 북한 사람들한테 최신 무기를 쥐어줬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하면서 발끈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거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를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핵 문제에서도 러시아가 우리와 협력하지 않고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죠. 중국의 가장 핵심 이익은 바로 대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내가 외교를 잘 모르고 뉴스를 안 본데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대만에 대해서 건드린 나라는 미국이라 할때도 뭐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핵심 이익이 뭡니까? 독도잖아요. 독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나는 반대한다. 물론 본인은 그것이 국제사회 보편적인 원칙을 밝혔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되지 못하고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해야 되거든요.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굉장히 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외교적 입지가 넓어집니다. 단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어 버리면 내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보가 좁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번 외교관들이 각국의 외교 수사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모호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제되지 못한 말, 절제되지 못한 말을 감정적으로 여과 없이 내뱉게 되고 수습할수록 한 번 내뱉으면 수습할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만약 중국과 처해지게 될 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이 위기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외교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중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기분 나쁘고 좀 어떻게 보면 재수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합니다. 중국이 힘이 커지면서 좀 우리한테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미국도 솔직히 우리한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한테 못된 짓 많이 해요, 솔직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지투로서 갑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죠.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외교에서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항상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실리를 따지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났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 일본과의 그 협상 기억나십니까? 특집에 한번 방송했었잖아요. 일본과의 강제징용 협상. 일본을 치고도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책임 있는 그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책임 있는 자세도 없었죠. 그리고 배상도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가 제3자 배상이라 해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신 배상하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굴욕 외교를 맺게 됩니다. 가해자는 번젓이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요. 이거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같은 한국민을 보상한다. 이 배상이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 수많은 협상들 중에서 가장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난리 났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도 시국 미사를 선언하고 심지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대학에서 시국 선언에 많은 교수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는 거의 없었다. 4.19 혁명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 보통 교수님들은 그렇게 시국 선언에 별로 동참하지 않거든. 웬만하면 안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까지 저자체로 민족적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고 일본한테 우리는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했으니 일본의 대승적인 결단,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일본은 성의 있는 조치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화자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고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는 좋아질 거랬지만 일본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일본은 이제 더 우리한테 많은 청구서를 내면 성의 있는 조치는 물건 나왔어요. 오히려 역사 교과서 더 심하게 왜곡하죠. 그리고 독도 문제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청구서를 계속 내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걸 민족적 자존심은 또
포함해서 많은 걸 내줬지만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한테 교수들한테 욕먹으면서 나대렸지만 얻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외교를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라는 것은 여러분 기싸움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외교를 잘했잖아요. 기싸움에서 처음에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자세로 나가면 상대방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외교는 그렇게 순수한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저자세로 가게 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저자세로 가고 너무 굽혀 들어가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해 보죠. 여러분 호구란 말 들어보셨죠? 호구로 보고 알로 보고 완전히 까고 들어온단 말이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저자세로 나갔을 때 우리의 호의를 일본이 알아주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몇천 년 역사를 보면 일본은 절대 신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증명해요. 일본은 항상 신의가 없습니다. 항상 뒤통수의 대명사.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다른 나라 많잖아요.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하는데 일본만큼 뒤통수 잘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신의가 없는 민족이 항상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의로서 성의를 베풀었으니 일본도 우리를 좋게 봐줄 거야. 아니죠. 일본은 더 윤석열 정부를 호구로 보고 만만하게 보고 더 청구서 내밀고 더 깔라고 하죠. 그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점령이라 독도 영유권 그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라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맨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였다. 너무 할 말도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 하는 당당한 외교를 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교는 말했죠. 어떻게 돼? 냉정하게 절제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치면 와 멋있다. 자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하고 당당한 외교를 했다. 근데 왜 그는 미국과 일본을 못합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당당한 외교하고 뭐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의 지금 끝없는 망언과 일본의 우경화, 궁극 대국화 저런 데 대해서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또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행보, 갑질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 못합니다. 미국과 오히려 이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저자세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당당하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죠. 당당하려면 다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 미국과 일본의 너무 피하는 이 외교는 결국 우리나라 국익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군사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이제는 강대강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죠. 평화적인 해결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가 이제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고려의 외교가 오랩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가는 게 선조와 인조 같은 그 실패한 외교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 많은 교수님들이 그 수많은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퇴진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4.19 혁명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분명한 윤석열 정부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대승적 결단을 했고 이것은 뭐 역사가 자기들을 지금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역사는 준엄하게 평가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10년, 20년 뒤에 역사는 분명히 냉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많은 전문가들, 교수들, 또 뭐 시민들, 국민들이 하는 이 경고를 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결국 리더라는 것은 경청이거든요. 정치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 자신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좀 떨어지는 지도자 있고 또 생각의 차이, 정책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놓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만큼은 역사 문제랑 외교만큼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영원한 권력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그게 착한 권력이든 좋은 권력이든 나쁜 놈의 권력이든 간에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타도 어떤 연예인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정점에서 내려오게 돼요. 본인들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유연한 외교, 신뢰 외교를 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좀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신뢰 외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 공부부터 조금 차근차근 특히 고려 외교부터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려되죠. 왜냐하면 항상 역사를 보면 위정자들이 정치를 못하고 외교를 못하면 그 피해는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누가 받죠? 힘없는 백성들, 민초가 받았다. 그래서 백성들과 민초가 정말 불쌍합니다. 모든 피해는 본인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들, 이제는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겠다. 우리가
역사 발전의 주체고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가 깨어있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을 할 때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 방향이나 정책 방향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역사에 비추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충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 정말 꾸준히 하십시오. 근데 외우고 연도를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역사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지식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관점, 그런 역사관의 확립이 중요한 것이지, 연도나 인물은 뭐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물론 중요한 인물은 외우겠지만, 그리고 그걸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굳이 한국사 강사도 아닌데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깨어있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이겨내고 한 발 더 진보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이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같이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